네, 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단 ASML 실적 충격에서 약간 좀 벗어난 듯한 모습이었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러셀 2000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M7 중에서 한 네. 5개 정도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엔비디아가 보여줬고. 많이 올려서 이제 사상 최고치죠, 엔비디아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연초부터 해서는 M7 했는데 네. 거기가 많이 올랐던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좀 와중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을 다른 수 쪽이 있겠죠. 돌아가는 예. 뭐 순환매 형식인데 미국은 뭐 늠름한 미국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또 뉴페이스를 한번 모셨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금융투자실 성상현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머니쇼에도 마침내 모셨습니다. 우리 아유, 또 영광입니다. 유튜브에서 요즘 성 과장님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는 그런 또 이코노미스트가 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미리 한번 좀 결론을 한번 듣고 네.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조정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변동성은 계속 조금씩 있어요. 변동성은. 항상 그 주가의 캐즘이랑 주가의 뭐 고점, 밸류에이션 고점 이런 이슈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장기 트렌드로 일단 지금보다 연말은 높을 거라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럼 우리도 같이 우리나라가 예. 이게 보통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네. 신흥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 왜냐하면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했던 방식들이 달러를 풀어서 해외로 공급해주는 그렇죠. 방식으로 모든 게 네. 날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네. 해외 유동성이 미국으로 더 들어오는 형태로 내년 시장도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물론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싼 거 맞아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 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했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갈 수 있을지는 저 사실 내년도에 약간 미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승폭만큼 한국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 전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은 올라가는데 한국은 떨어지는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그러니까 미국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는 뷰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산업을 다시 재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부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내로 모든 산업을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중국을 공장을 필두로 하고 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서비스만 하고 모든 제조를 다 맡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미국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미국 내로 가지고 오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다 육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미국은 좋을 수 있어도 지금 뭐 한국이 뭐 엄청나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좋을 수 있어도 그 이머징 국가가 과거만큼 그렇게 막 상승장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연장하느냐 공화당으로 다시 넘어가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성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미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은 네. 나름의 큰 그림을 갖다가 지금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네. 중이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 내지는 미국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여러 가지 수혜를 누리는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게 그나마 네. 해리스랑 지금 트럼프잖아요. 예, 트럼프는 네, 미국만 잘 살답니다. 미국만. 예. 근데 해리스는 그래도 그 민주당 정권은 이제 지금은 중국
중국의 공장 기지를 지어서 지금 그동안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타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공급망을 지금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둘의 차이점을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무조건 미국의 공장 지어라 이거요. 해리스는 그리고 민주당은 그나마 우리랑 친한 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것들을 주겠다. 대신 중국은 배제하겠다. 중국과 친한 사람들은 다 배제하겠다. 이런 쪽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둘 다 싫어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아니 드러키 밀러는 지금 미국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네. 분석을 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비트코인이 이제 그렇죠. 6만 7천 달러를 넘어섰고 또 최근에 금융주라든지 은행주들이 잘 가는 이유가 뭐 호실적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트럼프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예. 뭐 해리스도 그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둘 다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제가 시장을 전망할 때 기업의 실적, 뭐 연준의 점도표 이런 것도 저는 보긴 보지만 네. 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냐 나오고 있냐 유동성을 지금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냐가 그거를 보는 게 저 매우 중요하다 보거든요. 만약에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그리고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발언을 해줬다. 네. 그럼 유동성들이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갈 수 있어요. 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원래는 뭐 30% 가야 되는 유동성이 예.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금융은 계속 긴축을 하고 정부는 재정은 계속 완화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2023년부터 보면. 예. 금융을 긴축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이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재정을 계속 완화를 하는데 재정 완화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시중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와서 네. 보조금 지원해주고 예.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보조금 지원을 어느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지금 보조금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시장도 뭐 바보가 아니니까 스마트월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섹터들 예. 그리고 보니까 바이든도 해리스도 그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시장이 돈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측면도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게 돈이 원래 뭐 100이 풀렸으면 30% 갔으면 이게 10%만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주식이 네. 100%가 지금 70% 60%가 지금 주식으로 다 가버리니까 주식으로 이게 갑자기 있으니까.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빠져서 부동산으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네.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기업의 실적 우려는 항상 분기마다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저희도 뭐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기업 분석을 할 때 네. 네가 얼마를 썼는데 얼마 벌었어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분기마다 체크해 분기마다. 예. 그런데 그 기업의 영속성은 결국은 저는 정부가 이 기업이 하는 사업들을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크죠. 아주 크죠. 근데 AI는 기업들이 단순하게 EPS 올려라, 실적 올려라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미국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AI는 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인터넷 사이클 그리고 예전에 핵 그리고 GPS 같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군에서도 네. 최근에 8월 달인가 프로젝트 33이라는 걸 발표를 할 때 AI와 반도체를 가지고 지금 해군 뭐 잠수함부터 해서 배 이런 쪽을 다 최첨단화 시키겠다라는 거를 2027년까지 계획을 했어요. 예. 그게 중국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을 보면 AI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지원을 끝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정부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풀리냐 저는 그쪽에서 봐야지 정부 부채가 풀려서 미국이 망한다 이런 쪽으로 보면 지금의 증시를 좀 판단하는데 좀 약간 반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좋은 시각을
새로운 시간 한번 꼭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게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나름대로 미국이 그려나가고 있는 큰 그림의 일환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시장의 유동성이 이만큼 있잖아요. 예. 네. 정부가 만약 돈이 필요해요. 예. 돈이 필요했을 때 연준이 막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정부가 부채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겪어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양적 그런 식으로 많이 완화하는 갔죠. 동안에. 양적 완화. 네.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하는 시기가 일단 아니고요. 네. 이 그래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아, 예.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정부 부채, 연방 정부의 부채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 M2의 통화량입니다. 빨간색이 지금 화면에. N2고 예. 위에 파란색이 정부 부채. 네. 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데 현재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민간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다 가지고 와서 네. 그러니까 통화량을 더 본원 통화를 막 찍어내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예. 네. 코로나 때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 돈을 풀어줬거든요. 그랬죠. 민간에다가 예.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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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러 가지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돈들을 정부 부채와 맞바꿔치기 하는 정부 국채와 맞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고요. 네. 잉여 유동성에 들어가 있던 돈들은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그 뭐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그 잉여 유동성을 국채로 맞바꿔주면 국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자만 받아가요. 왜냐하면 그걸로 뭐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부는 그 원금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개인들은 원래 나는 막 버블을 일으키려고 뭐 식료품 뭐 과자 사 먹고 부동산 사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걸 정부 국채로 바꿔치기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자만 받아요. 네. 근데 이자가 사실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MF 이런 데 보면 5% 금리가 예. 주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는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월급 받아서 쓰는 거에 있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이자들이 더 있다라고 하면 저축이 좀 부족하더라도 소비는 유지가 되거든요. 소비 여력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초과 저축이 소진되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소비 지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소비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만큼 뭐 엄청나게 폭등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MMF 금리에서 나오는 이자가 아직까지 고금리거든요. 예.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시작되었지만 어느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미국의 소비는 끊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GDP를 바치고 있는 소비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네. 미국의 성장이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낮고요. 정부는 시중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다 가지고 와서 네. 지금 반도체 AI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예.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예. 그거를 빅테크 대기업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력망이 너무 문제가 됐어. 예. 전력망이 그동안 25년 정도 지금 썼는데 네. 너무 노후화가 된 거예요 지금. 보통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을 한다고 하면 35년 정도가 연한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갈아 끼우지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들이 뭘 제조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인프라법이라는 걸 추진을 해가지고 이쪽을 다 갈아 끼우겠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도 재가동하는 게 지금 늘어나고 다 있잖아요. 그런 예. 이유입니다. 그쪽이 왜 올라가냐? 이제 소형 원전 올라가잖아요. 예. 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력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예. 지금 버지니아의 26% 이상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한 주에서 쓰는 네. 거 26%를 데이터 센터 쓰는 데만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심지어 아마존이 이제 소형 원전 그렇죠. 모듈 그쪽 사업에 뛰어든다고. 그 이전에 미국- 구글도 그랬고요. 네, 예. 지금 이미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시작됐고 네. 데이터 센터가 미국이 5,000개가 있습니다. 중국이 500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안 좋은 것도 많았지만 네. 그거를 지금 다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에너지 원들로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형 원전을 빠르게 돌리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원들을 계속해서 탈바꿈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냥 아마존이랑 뭐 빅테크들 해봤자 다 더해봤자
그 데이터 센터에서 천 개 안 됩니다. 나머지 갑자기 정부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 AI에 대한 산업의 그 주도하는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그랬고요. 핵도 그랬고요. 네. GPS도 그랬고요. 아하. 다 그랬어요. 정부가 끌고 가는 사이클은 1, 2년 안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3개월마다 실적을 보니까 이거 끝났다. 이거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예. 지금 실제로 보면 돈이 들어간 쪽은 다 그 대기업 빅테크 쪽이에요. 그쪽은 지금 실적이 아직 나오고 있고 네. 기대치만큼 안 나오는 거지. 계속 비트하면서 하고 있고 아직 그 AI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쪽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뭐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AI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이 네. 모든 것이 지금 다 올라와 있고 그냥 막 투기꾼들이 막 투기했다라고 치면 버블로 봤을 수 있는데 정부가 자금을 가지고 올 때 잉여용돈을 다 끌어왔다니까요. 그 끌어온 자금 때문에 버블이 사실상 못 왔습니다. 그게 그냥 너 이자 받고 너 소비나 좀 하고 있어. 너 굶어 죽지는 않잖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래서 미국의 GDP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의 곱이거든요. 예. 그게 미국의 미국의 GDP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은 줄었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왔겠습니까? 통화 속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 통화 속도가 결국은 소비에서 올라온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가 돈은 끊기지 않고. 빤한데 네. 풀려 나온 버는 통화는 빤한데 이게 돈이 빨리 도니까 회전이 되니까. 그만큼 네, 제가 하는 소비는 예. 아나운서님의 또 다른 그 소득이 되고 네. 네. 아나운서님의 소득은 또 소비를 하게 되면 또 이진 소장님의 또 소득이 되고 예. 돈이 돈다니까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드웨이 이런 것들 그 많이 보잖아요. 네.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보고 있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과연 침체인가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브로드웨이 예를 드셨는데 예.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확 줄긴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CGV 메가박스 같은 데를 네. 가서 꽉꽉 매진이 된다. 네. 소비가 된 거죠. 네. 또 팝콘도 사 먹죠. 네. 그러다 보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을 또 고용하게 되죠. 네. 하다못해 장내 청소를 위한 부분들도 계시죠. 뭐 맞아요. 나오고 나서 네. 또 김밥도 사 먹든지 더 좋은 데 가서 한번 또 간단하게 하고 한 잔 더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크죠. 네. 참 예전에 한참 IMF 오기 전에 흥청망청 하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여기저기 유흥 문화가 너무 그때는 과할 정도로 했는데 그걸 갖다 옹호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야 우리 아가씨들도 돈 벌고 우리 김밥집도 돈 벌고 포장마차 돈 벌고 택시기사도 돈 벌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건데 네. 아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런저런 유튜브 썸네일에 네.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나오면서 뭔가 투자해서 발별 생각하지 마라를 갖다 이제 시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성과장님도 같은 말씀이시네. 내년에 그러면은 돈이 더 풀리는 거예요? 내년에 요 차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에 그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이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F에서 나오는 이자들 가지고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소비가 돌고 도니까 그동안 화폐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면서 미국의 GDP를 견인했다. 통화량은 통제되었지만 네. 그런데 소비가 예. 무한정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100만 원 쓰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전 대비해 가지고 예.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오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유통 속도가 네. 예. 그러면 앞으로는 화폐 유통 속도를 통해서 GDP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근데 뭐 떨어진다 이건 아니고 화폐 유통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근데 이만큼의 지금 정부 부채가 있잖아요. 예. 네. 35조 달러. 어. 뭐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숫자이던데 예, 예. 이거를 미국은 디레버리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줄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네.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성장을 끌어올려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린다가 미국의 계획입니다. 아하. 그러면 미국은 절대로 성장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의 성장은 계속 올라가야 되고 미국의 성장이 떨어지는 순간 그 AI에 대한 패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뭘로 올릴까요? 통화량과 통화 속도로 가면. 통화 속도 한계가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럼 그럼 이 통화량. 통화량입니다. 네. 통화량은 결국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결국은 통화량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나타낸 통화 승수라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있으면 네. 본원 통화분에 지금 M2 광의 통화가 얼마큼 풀리고 있는지에 예. 대한 그래프입니다. 예. 지금 이거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지금 아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지금 올라올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통화량을 올리는 방식인데 결국 통화량이 올라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준이 QE를 하던가 네. 아니면 은행의 대출이 확대되거나. 예. 양적 완화를 하거나. 네. 근데 양적 완화를 갈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거든요. 예. 이 연준이. 예. 그러면 은행의 대출을 풀어야 됩니다. 네. 은행의 대출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 가장 필요하고요. 음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 사람들이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기업도 네.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은 보조금을 지원했잖아요. 예. 그런데 은행을 통해서 음. 그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쪽으로 네.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대출이. 예. 그게 뭐 다양한 방식이겠지만 예. 저는 뭐 가장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까지 나갈 거라 보고 있어요. 너가 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은행들은 이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판단하고 항상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기업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이 대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이 항상 위기 때 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은 자유경쟁 시장에서만 계속 움직였거든요. 네. 그게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봤지만 40년 이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중심으로 육성을 시키고 예. 정부가 일으키려고 하는 산업 중심으로 돈이 가도록 유도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산당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예전에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얘들이 산업을 막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할 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 계획을 다 짰었습니다. 이게 디리지즘이라고 하는 프랑스 용어인데 네. 선진국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재건했다는 거죠. 미국도 사실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뭔가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할 때는 민간에다 맡기면 네. 그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자본을 가지고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돈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야 AI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미국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정치 경제학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시진핑이 2027년도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임기가 끝났을 때 자기의 그 권력을 계속 시진핑은 무조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유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때 뭔가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정치 보는 사람들은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군도 2027년까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갈아 끼우겠다는 걸 2027년도에 잡아놓은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프라법, 칩스법, 반도체법 전부 다 향후 10년에 대한 미국 재정 지출에 대한 계획을 짜놨는데 2027년까지 그 자금의 많은 부분을 그때까지 많이 내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우리는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속도가 빨라야 이번에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거를 늦어지면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소 투자, 과잉 투자 얘기 지금 아마존이 아니라 그 알파벳 CEO도 그때 CEO를 때가 얘기했잖아요. 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돈을 많이 쓰더라도 우리는 지금 계속 과잉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과잉 투자를 하면 당연히 캐즘 이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잉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버블의 끝이 어딜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버블이 끝이 나려면 네. 연준이 대폭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자산 인플레뿐만이 아니라 실물 시장 인플레, 모든 시장이 다 인플레이션이 다 와야 됩니다. 네. 2022년도 인플레가 왜 왔냐고 하면요.
돈이 이만큼 돈을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풀었습니다. 정부가. 그랬죠. 연준이 양쪽 완화를 했었고. 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돈은 이만큼 풀어줬는데. 네. 그래서 마스크 그때 우리 막 3만 원, 4만 원 주고 샀잖아요. 500원도 안 하는 거를, 500원, 1,000원도 안 하는 거를. 예. 공급망을 차질에 의해서 나온 인플레이션이었지. 물론 돈을 풀어주면 소비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미국 CPI가 그때 당시 2022년도 고점 찍었을 때 9%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 9%의 절반 이상은 공급망 차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공급망을 구축한다 하는 게 계속 기사에 나오거든요. 공급망 구축이 과거 말로 돌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죠? 식민지 확장. 식민지 확장. 이게 식민지를 선진국 그 선진국들이 네. 그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왜 개척했냐면요. 예. 싸게 공급원을 가지고 오고 공급망 확충 플러스 또 소비하는 시장도 확보하는 비싸게 차원이었죠. 팔아제끼고. 예, 비싸게 팔아내는 그게 거. 지금 그게 공급망 구축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좋게 말해서 공급망 구축이지. 네. 공급망 구축이니까 우리 공급망을 잘 해놓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구축 체계라고 하면 식민지는 뭐 침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공급망 구축이 결국은 물가를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우리 돈 이렇게 풀어도 된다. 대신 생산이 이만큼 나오면 이거 어차피 물가 안 오른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이 구축이 되면 공급망에 차질이 안 생긴다고 하면 네. 돈을 이렇게 풀어서 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잘 안 올 거라 보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쓰도록 풀어제끼면 네. 그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 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산업 쪽으로 대출해 주잖아요. 정부가 의도를 내 가지고 이런 은행들이 산업 쪽으로 대출이 나가게 그러면서 M2가 풀리도록 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GDP는 올라가지만 그게 들어가야 될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안 올 수 있어요. 그릇이 이만한 곳에 돈이 들어가면 인플레이션 안 옵니다. 그릇이 이만한 곳에 돈이 들어가면 인플레이션 옵니다. 네. 네. 근데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돈을 써라가면서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고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마스크에 5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그런 불가피하고. 상황이 아니라 AI 반도체적으로 산업 대출로 계속 나가라고 해서 파일을 이만큼 키워놓은 공장으로 돈이 들어가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2%대 지금 중후반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3%에서 4% 정도까지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의 악재는 아니란 거죠. 아,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618포인트고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6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이제 ASML 실적 그 쇼크 여파를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글쎄요 좀 호가 분위기 보니까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2% 반등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0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3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24만 5천 원이고 기아는 오히려 0.9% 반등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호가가 9만 8,6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600원. KB금융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8,500원이고요. 신한지주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5만 7,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주요 은행주들,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모건스탠리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금융주들 호가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호가에서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BM도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7,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에코프로 지금 닷새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도 지금 1%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HLB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5,0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젤 요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호가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2% 반등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87,500원이고요. 엔캠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7,000원. 클래시스 0.5% 상승 예상되죠. 호가 6만 원이고요. 삼천당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노업 오늘 반등 예상되죠. 호가는 198,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미증시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사실 이제 반도체주가 좀 반등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외국인이 너무 물량을 많이 팔고 있어서 예, 또 오늘 외국인 매매 포지션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개장하고 나서 제일 관심 가는 대목이 그거죠. 네. 오늘도 외국인이 팔 그러게요. 것인가 아니면 매도세가 줄어들든지 매수를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반등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 것이 미국도 도와줬지만 네. 우리가 지금 코스피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그 선이 그 선까지 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은 예. 차트가 깨지는 상황이 되고 예.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 같아요. 야, 근데 지금 저는 계속 성 사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쪽이라서 이제 수긍이 가는 동시에 또 한쪽 마음에서는 야, 저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으면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과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네. 이런 어떤 장기 플랜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고 있든지 네. 아니면 관심사가 되고 있는지 네. 좀 그 부분이 안타깝네요. 저도 좀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하루 종일 듣는 뉴스가 여든 야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무슨 뭐랄까요? 사법 리스크, 무슨 특검 이런 얘기만 하루 종일 들으면서 보내야 되는 대한민국이라 좀 깝깝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밖에 할 게 없는가 대한민국이 네.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조금 더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돈이 이렇게 통화량이 확대가 되는 데 비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덜하다 하는 말씀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이렇게 산업별로 지원한다. 네. 원하는 키우고자 하는 쪽으로 돈이 가게끔 한다. 네. 다 좋은데 자꾸 들으면서 왜 저는 자꾸 마이크 타이슨의 말이 생각나죠? 한 대 맞으면 저도 안 나오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대요 링에. 네.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맞아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대요. 그 잘났다는 연준도 네. 늘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과했네. 그때 했던 말은 뻥이었네. 이런 게 너무 많았고. 네. 과연 근데 자원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에 맡겨둬라.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은 시장에서 알아서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 네. 거기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고 네. 똑똑한 정부라면은 잘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런 상황이면 네. 그럼 우리 성 과장님도 그러면 거의 연착륙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차원을 넘어서 노랜딩도 바라보시는 거네 미국 쪽은. 미국 쪽은 노랜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오호. 제가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매우 인상 깊고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네. 물가가 상승할 때 경기가 둔화합니다. 고물가 시대에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네, 경기가 네,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연준은 그때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예. 경기는 떨어지는데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만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물가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질 때 경기는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연준은 그때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를 더 부양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물가 시대에는 항상 물가가 상승할 때 경기도 조금 상승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와 경기가 같이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봐왔던 사이클. 네네. 금리와 경기가 같이 물가와 경기가 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와 경기가 같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고물가 시대고 뭔가 이게 공급망에 뭐 차질이 있거나 뭐 전쟁에 뭐 이슈가 있어 유가가 막 튀고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때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네. 금리 가지고 물가를 잡으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아서 자연적으로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 네. 이번에 50bp나 했잖아요. 예, 예. 뭐 실업률도 있었지만 어찌 됐건 간에 고물가 시대에는 이게 선제적으로 인하를 그 하거든.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 자세하게 좀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러셀 2000,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ASML 좀 여전히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일 낙폭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이 조금 축소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죠.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그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과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올라갑니다. 2622포인트, 코스닥도 0.3% 상승 중이죠. 7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59,600원 선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1% 상승입니다. 19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 보여주고 있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3% 떨어집니다. 40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7% 내림세 105만 2천 원.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2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0.4% 하락으로 9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테리온도 하락합니다. 19만 5,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1% 약세로 5만 200원. 그리고 KB금융이 0.9% 상승합니다. 9만 6,400원이고 신한지주도 1.7% 강세를 보이면서 5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하락합니다. 2거래일 연속 내림세로 지금 38만 4,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 보여주네요. 0.47% 상승으로 16만 9,800원. 에코프로도 0.4% 상승 중이죠. 8만 1,700원이고요. HLB가 1% 약세로 7만 100원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리가캠바이오 약보합으로 2만 3,900원이고요. 엔캠이 0.3% 상승합니다. 19만 원 선이네요. 지금 보니까 닷새 만에 좀 반등이긴 합니다만 강보합권으로 좀 반등 폭이 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클래시스가 지금 약보합 59,600원이고요. 휴젤이 1.4% 상승 보여줍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입니다. 28만 5,500원이고 삼천당제약 약보합으로 13만 8,200원. 리노공업이 지금 1% 올라갑니다. 19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전력, 전선,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도 지금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계속해서 원전 쪽 투자, 소형 모듈 원전 쪽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부분 투자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관련해서 오늘 보게 되면은 전선 관련주들 KBI 메탈이 2% 강세 3,045원, 재룡전기도 4% 올라갑니다. 61,100원.
대원전선, 대한전선도 각각 4.6%, 2.5% 강세고 가온전선도 5.4% 올라가면서 4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서전기전, 서남까지도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 쪽인데 이미 상한가네요. 5,370원. 그리고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도 2% 강세고요. 일진정리도 9% 강세고 LS 4% 이상 올라갑니다. 12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 강세입니다. 2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2만 9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우진도 5.9% 강세로 8,520원, 그리고 우리기술도 8% 올라갑니다. 2,500원이고요. BHI가 지금 12% 급등합니다. 9,920원. 우진엔텍이 21% 급등하네요. 2만 300원이고 한전산업 지금 8% 올라갑니다. 14,680원, 우진도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전력, 전선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쉽네요. 외국인 여전히 좀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1,000억 원 넘게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901억 원 순매수, 기관 42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 삽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파네요. 70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은 45억 원, 기관은 31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일 정기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이런 90전 상승한 136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세고 오늘은 전력, 전선, 원전 관련주들 힘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죠. 네. 달러는 아까 또 성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1년 가까이 미국채 수익률하고 네. 달러 인덱스하고 이렇게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네. 미국에서 시장 금리 오르면 달러도 오르고 금리 빠지면은 달러도 내리고 네.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성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미국채 수익률은 수익률로 대비되는 미국의 시장 금리는 잘 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달러는 은근히 강할 수가 네. 있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전부 다 미국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자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예. 달러가 강해야 미국의 수입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야 미국의 인플레가 잡힙니다. 크게 안 올라갑니다. 아무 잡힌다기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 좀 드렸던 거를 마지막 결론만 예. 드리면 예. 네. 고금리 시기에서 이어지는 금리 인하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금리 인하 시작을 했잖아요. 고금리 시기에서 이어지는 금리 인하는 그게 연준이 선제적으로 했든 아니면 뒤늦게 후행적으로 했든 예. 주식시장에는 호재라는 거예요. 결론은. 주시장에는 호재다. 네. 그게 선제적이든 아니든. 네.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에 금리 인하까지 빡 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하면 물가가 높으면 기업들이 명목 EPS가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고요. 다시 물가가 재급등하면 그때는 또 이제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를만 놓고 보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내년부터 통화량이 풀릴 거거든요. 네. 그 통화량이 풀리는 게 실물 시장으로 먼저 갈지 자산 시장으로 먼저 갈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실물 시장의 인플레는 결국 자산 시장의 버블 이후에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웰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실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 돈이 갑자기 실물 시장으로 먼저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풀리는 게 실물 시장이 풀리는 것보다는 원하는 산업 쪽으로 계속 돈이 풀리다 보면 지금 많이 있는 지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유동성들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결국은 저는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급등을 원할 거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 초강세를 원할 거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앞으로 장기 국채 중심으로 중장기 국채 중심으로 발행을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예. 그동안은 단기 국채 중심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 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해요. 네. 네. 충격 없이. 네. 가능했어요. 가능하다기보다는. 근데 중장기 국채의 주요 매수자는 해외입니다. 해외. 예. 해외 중앙은행들. 예. 근데 해외 중앙은행들은
언제 미국채를 살고 파냐고 하면요. 음. 자국 통화가 어떻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자국 통화가 너무 그 절상이 되면,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는 미국채를 이제 살 거예요. 예. 근데 자국 통화 계속 약세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채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친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했고 달러는 지금 약간 좀 그 다이버전스로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초급등으로 가는 상황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초급등으로 갈 거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세질 때 모두가 우려해서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 다시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하면 달러가 급등보다는 그냥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수요를 끌어올 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뭐 서학개미라 하실 만한 분들은 오늘 이렇게 성 과장님의 이 비유를 듣고 이렇게 다소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국내입니다. 네, 국내 투자만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략을 제시하시겠어요? 전략 제시.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예. 뭐 쉽게 소장님이 말해서 쉽게 말해서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댓글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니까 뭐 본전 근처에 오든지 손실이 좀 많이 줄면은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가시라든지 전략 제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다가 진짜 한 방 되게 세게 맞을 수 있으니 좀 비중을 줄이시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세게 맞으면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세게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EPS는 네. 괜찮아요. 기업들이. EPS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평가를 아예 받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못 받아요. 아예. 예, 예, 그렇죠. 지금 올해 대만이 전 세계 수익률 거의 1등이에요. 음. 올해 YTD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대만 증시가. 예. 대만 지금 중국 때문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나라가. 그리고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대만의 TSMC 다 팔았잖아요. 네. 그게 정치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지금 사상 최고가라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 예.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예. 모든 국가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을 잘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 네. 빼고 밸류에이션을 왜 이렇게 안 주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도 이건 저는 뭐 그냥 기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 밸류에이션은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보면 밸류에이션이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이 나라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영향도 많이 줍니다. 네. 그러니까 PER을 계산을 할 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주가를 EPS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PER을 세분화시켜 보면 할인율과 성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저금리잖아요. 네. 그럼 할인율은 절대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럼 성장이 문제예요, 성장. 우리나라 지금 뭐 출산율 낮은 것부터 해가지고 네. 예. 외국인들이 이걸 파는 거에 대한 성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를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지금 파는 게 일시적인 매도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성장성에 달려 있어요. 미국이 저는 계속 내년부터도 올라간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성장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TSMC가 대만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만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장이 무너지는 나라는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또 고금리 시기에서는 성장이 못 받쳐주잖아요. 예. 금리의 성장이 잠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무한정 돈을 풀던지 그냥 뭐 우리나라 통화가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올리려고 해보든지. 근데 그건 저는 미친 짓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그런 성장에 대한 좀 사람들의 의구심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게 돈이 들어오면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돈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국은 사실 장기 성장은 없다고 보지만 이번에 어떻게든 재정 부양을 제대로 좀 적정한 시기에 한번 터뜨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게 가장 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거기에 뭔가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이 필요하다. 그거 하나 좀 제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한 방을.
소장님이 저는 그러니까 하나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쭉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미국의 그 자산 가격 버블은 아직 오지 않은 거고 네. 결국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정부 주도와의 이런 AI 산업이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기존의 빅테크 관련주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예. 대부분 B2B예요. 예. 근데 AI의 끝은 B2C입니다. 예, 끝은. 자율주행. 네, 네, 네. 네. 그게 점점점 확장될 거예요. 네네. 그동안은 B2B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만 돈이 네. 돌았거든요.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가 되고 투자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캐펙스라는 사이클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 특히 AI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캐펙스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실적은 둔화되고 있는데 예. 투자를 늘리니까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이 왔고요. 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왔어요. 예, 지금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예. 캐펙스 투자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네, 뭐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자산 버블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산 버블 끝나고 난 뒤에 인플레이션 걱정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제 기억이 맞다면 1년 전에 비해서는 성 과장님은 지금 뷰가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네. 1년 전에는 상당히 좀 걱정 어린 시선이 2년 전. 2년 전. 그때는 여기 또 닥터 둠인가 싶었는데 그쪽이 아니고 일단 뷰는 유연하게 가져가시면서 그 2년 전에 그게 그거였어요. 고물가와 경기 둔화인데도 금리 인상을 한다. 결국은 그게 실물 경기나 네, 지금 인상하면 안 되는데 네. 자꾸 인상을 한다. 근데 그걸 정부가 살려줬어요. 네. 재정 부양으로. 예. 박살날 뻔했습니다. 2023년에 초반에 SBB 터지고 실리콘밸리 터지고 할 때. 예. 근데 그걸 정부가 연준이 막아주면서부터 정책이 완벽하게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사실 뷰를 바꿨어요. 잠깐만 간단하게 우리 성 과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우리 가끔 저희 프로 시작할 때 광고 나오는 노란 우산 주세요. 맞아요. 그쪽 아니 지금 요새 춤추신 것 요새 같은데. 경기가 어때요? 짧게 그쪽에 노란 우산 그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꾸 뭐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아요. 안 좋. 예. 근데 사실 이게 가입자가 많아지면 네. 소상공인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 경기는 안 좋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뭐 노란 우산만 놓고 보면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제가 뭐 SBS 이번에 올 첫 출연인데 네. 제 옛날에 꿈이 텔레비 한번 나왔어요. 아, 텔레비전에 내가 텔레비에 나왔으면. 나와서 또 이렇게 또 하기는 또 네. 하여튼 제 생각을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네. 자기만의 참고로, 철학을 가지시는 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언제 뷰가 바뀔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네.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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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